또 딸을 낳았다고? 어떻게 매번 필요 없는 것들만 낳는 거니? 아니, 어머님 손녀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라뇨.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잘 키우면 되잖아요. 시끄러. 딸만 셋 낳은 년이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이런 빌어먹을 년? 딸만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모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30년 전의 이수연 씨였습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나요? 잘 낳고 잘 키우는 게 중요한 법인데 말이죠. 그런 이수연 씨가 무려 30년 만에 통쾌하고 기막힌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30년 만에 성공한 기막힌 복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60둘이 된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한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살던 시부모님 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저를 평가하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직장은 다니고 있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직업부터 묻는 질문에 놀랐지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냉소적으로 웃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던지 간에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가정은 누가 돌보니? 살림에 충실해야 남편도 잘 챙기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거야.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라 지금과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했어도 그때도 직장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여자들도 대학을 나오고 조금씩 사회를 진출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인가 싶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결혼하면 우리 집 규칙에 따라야지. 내가 일을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살림에 집중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상황을 바로잡으려 나섰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수연 씨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괜찮은 직장을 포기하긴 아깝잖아요.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남편을 쏘아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벌써부터 시모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꼬라지를 보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10살이나 어리다고 하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수연이라 했지? 너 몸은 건강하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시어머니의 질문은 마치 제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슨 상품이라도 되는 양 조건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굳어있는 사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니 다행이네.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다고 하니 애 낳는 건 문제 없겠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도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안심시키듯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의 온기도 저를 지켜줄 수 없을 만큼 그 자리는 너무나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집안은 1년에 제사가 10번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은 제사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보 같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게 뻔하니깐요. 시댁에서 처음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앞으론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니 잘 배워둬. 심지어 남편은 다른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었고 종갓집 장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고 종갓집이라고 하니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지요. 스스로를 종갓집이라 생각하는 집안에서 그것도 장손으로 컸으니 남편은 시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긍하고 따랐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남편의 사전에는 없는 듯이 말이에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제사 때문에 제대로 된 주말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시댁에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재료 손질부터 상차림, 뒷정리까지 모든 것이 저희 몫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제사 음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음식 솜씨도 없어서 되겠니? 내 엄마는 평소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나 보구나. 하여튼 수준하고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번은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댁 방문과 끝도 없는 제사 준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엄마가 워낙 제사에 진심이니까 이해 좀 해줘.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제사 음식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어머니는 가차 없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을 하나부터 10까지 꼬집으며 쉴 새 없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자르겠다고? 대체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자르래? 이 집안 며느리라면 이런 기본은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롭게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시어머니의 기준에 미칠 수는 없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정도부터 떡을 썰어 놓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댁 방문과 끝없는 비난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요즘 회사 일도 너무 바쁜데 이렇게 제사 준비하는 거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한 맺힌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치셨죠. 뭐라고?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결혼 전에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잖아. 회사 그만두고 제사나 제대로 지내란 말이야. 어디 상놈의 집안 출신 아니랄까봐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떠들고 있어. 시모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제 귓가를 때렸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못 살겠어요. 제사 지내라고 난리치는 어머님과 그걸 말리지도 못하는 당신을 보니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연 씨, 잠깐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잘해볼게. 우리 같이 힘내자. 응? 하지만 남편은 결코 제사를 그만 지내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힘내라는 말뿐이었죠. 짐을 싸면서 집을 언제 나가지 날짜만 고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쯤 저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엉켜버렸습니다. 차마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이는 무슨 죄야? 태어날 때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고 그 꼬리표가 늘 우리 아이를 따라다닐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임신이 무슨 병이라도 되냐? 몸 조심한다고. 제사까지 안 지낼 수는 없는 거야. 출산하기 전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제가 임신을 했고 시모의 손주를 배에 품고 있었어도 시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는 아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온 집안이 축복으로 가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제가 느꼈던 따뜻함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입을 삐죽이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니? 어떻게 했길래 딸을 낳은 거야? 환영받지 못할 아이를 낳아버렸구나. 행복감에 젖어 있던 순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환영받지 못할 아이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듯 쏘아보더니 딸을 낳아서야 어디다 쓸모가 있겠니?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딸을 낳아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환영받지 못할 아이래요. 아들이 아니라 왜 딸을 낳았냐면서요. 그게 정말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아들이길 바랐어.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길 바랐다고요? 그럼 딸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잖아. 아들이 있어야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조상님들 제사도 이어갈 수 있지. 딸을 낳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겨. 남편의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자식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당신이 직접 낳지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 몸이 문제라는 뜻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런 막말을 내뱉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 낳은 저를 죄인 취급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기만 할 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딸아이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는 건 아니지. 애한테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내가 잘 참고. 우리 엄마 말 잘 들어. 딸아이를 안고 밤새 울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첫째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니? 몸이 좀 힘들어도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몸조리 조금만 하고 다음번 제사부터는 꼭 나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 그깟 몸조리가 뭐가 중요해?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니? 빨리 옷 갈아입고 딸 안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강제로 차에 태웠고 그 장면을 본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대를 잡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며 억눌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출산을 하고 며칠도 지나지 않은 몸으로 무거운 냄비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조리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허리는 찌릿찌릿 아팠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아기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우리 아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유유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내가 출산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찮은 듯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내가 하는 거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건 여자가 할 일이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내?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 흔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따끔한 충격과 함께 제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아들도 못 낳으면서 내가 사람 대접받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과도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막상 이혼을 결심하려고 하면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 남편의 그 비열한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밤새 흐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둘째마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병실에 찾아온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딸만 또 낳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남편도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아이를 품에 안은 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도로 잘 키우면 되잖아요. 아이가 어떤 성별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편은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딸만 둘을 낳고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셋째를 낳았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셋째 아이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병원에 혼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아이를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지만 동시에 끝없는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우리 딸들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어떻게든 아빠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늘 저를 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만 낳아놓고 대체 무슨 낯짝으로 날 빤히 쳐다보는 거야? 남편의 고함 소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들을 품에 안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끝없이 서럽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나는 이겨내야만 해. 하지만 그 결심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 제 눈앞에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길을 걷고 있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일과 빵이 바닥으로 굴러갔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저를 마주쳤을 때 그는 순간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표정을 정리하고 여자에게 얼른 가자며 그녀를 앞세웠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2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의 마음 속에서 저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엉켜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채웠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참혹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이웃에게 잠시 부탁한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시모의 첫 마디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딸만 셋이나 낳아놓고도 감히 우리 아들한테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도 못 낳는 내 몸뚱아리를 탓해야지. 시모는 격앙된 목소리로 손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제 자식이에요. 지금 저희 남편이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가족을 운운해? 딸만 셋 낳은 죄인 주제에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평생 너 같은 여자와 살아야 하니? 아들 낳아줄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시모의 말은 제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참혹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필요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딸만 셋을 낳아놓고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너 우리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무엇보다도 무서워하잖아. 좋아하지 마.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결국 지옥과도 같았던 남편과 시모의 손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제발 떨어져 달라며 약속했던 양육비는 3달 만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던 저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혼 전 다녔던 직장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힘들게 식당 일을 구했습니다. 늘 몸은 녹초가 되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제 마음 한편엔 딸들을 위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곳에서 사장님이었던 박성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일하는 동안 그의 배려와 따뜻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일찍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형제도 없이 홀로 부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냥 일하는 게 전부였죠. 그는 이런 말을 할 때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지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의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연 씨, 정말 강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죠. 어느 날은 일부러 아이들 좋아할 만한 간식을 챙겨와 주기도 했어요.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런 건 제가 잘 안 사봐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박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정리를 마친 후 성재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 씨, 사실은 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아이들 셋을 키우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런 수연 씨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는 제게 자식이 3명이나 딸려 있다는 것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 씨의 아이들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며 키울 자신이 있어요. 우리 같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저를 한참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내 아이들이 그 사람을 아빠로 받아들일지도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따뜻함과 진심은 조금씩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성재 씨가 가져온 간식과 작은 선물들을 보며 엄마, 그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해요? 라는 농담 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재 씨도 제 딸들과도 조금씩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다가갔고 딸들도 그런 성재 씨의 모습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성재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소박하게 하는 대신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가 내민 손은 제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행복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고 저는 익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나직은 실루엣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 나직은 얼굴 잊고 싶었던 얼굴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전 시모를 보자마자 예전의 아픈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라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전 시모는 예상 밖으로 조용히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이상하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에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느릿느릿 수저를 들더니 저를 힐끔 바라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마지못해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시모가 뜬금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전 시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뭐라고요? 다시 결혼하라고요? 전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정신 나간 여자더라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 놀랍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전 남편의 새 아내가 제사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라 해도 절대 안 해. 내가 직접 잡으러 갔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모질을 하려고 하냐면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들더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을 좀 했더니 나한테 똑같이 쌍욕을 하는 거 있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예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새며느리에게 된통당하고 있다니 묘한 승리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 제게 호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새며느리에게 박수까지 쳐주고 싶더군요. 전 시모는 새며느리와 다툰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으며 저를 계속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얼른 아들이라도 낳으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왜 이 미친 집안에 시집 왔는지도 모르겠고 정신 나간 시모랑 남편 밑에서 자식 낳을 생각은 절대 없다 라고 하더라니까. 저는 흥미진진한 표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전 시모는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들과 아들 한번 낳아보자. 엄마가 몸에 좋다는 음식들 다 구해다 주고 용하다는 스님한테 부적도 구해줄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라고요?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자 전 시모는 차분한 척하며 너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딸만 낳지 말고 아들 한번 낳아봐야지. 그래야 남편 사랑도 받고 시부모들한테 이쁨도 받고 살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잘 살고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 딸 셋 키우기 힘들지 않니? 그리고 자식 셋 딸린 너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너 다시 받아주겠다는데 기회 줄 때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시모의 망언이 이어지던 순간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지금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도저히 더 못 듣고 있겠네요. 남편의 목소리는 가게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전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전 시모는 당황했는지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곧 비웃으며 남편을 향해 말을 뱉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가 생겼나 보구나. 어쩐지 저 남자가 뭘 모르고 있나 본데. 전 시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여자가 아들도 하나 못 낳고 딸만 셋 낳은 썩어 문드러진 밭인 건 알고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손은 꽉 쥔 채 부들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 3명 있는 것도 알고 있고 3명 다 딸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벌써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딸들까지 제 피가 섞인 자식인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 어떤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전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전 시모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서러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제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저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수연 씨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연 씨 편이 돼줄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게 좋은 남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아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우려는 남편의 따뜻한 행동 덕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딸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의 존재가 되어 주었고, 딸들도 그런 남편을 진짜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진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딸들은 남편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얼마 전 첫째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남편은 첫째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빠,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사랑해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감정이 북받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남편은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남편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남편과 함께 걸으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남편 역시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우리 딸에게 준 사랑과 헌신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결혼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에게 절을 올릴 때였습니다. 딸은 절을 올리면서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라며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과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게 그리고 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준 사람. 정말 남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죠. 우리 가족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 매주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왜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어제 무려 20년 만에 길에서 전 시모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남편과 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20년 넘게 흘렀지만 시모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시모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표정 속에 담긴 비뚤어진 분노와 비난의 기운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이젠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앞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생생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 시모가 저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요망한 연! 내가 딸년들만 셋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안 후대를 끊었어!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전 시모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을 울리듯 날카롭고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었고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저 여자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소리를 듣는 걸까? 낯선 이들의 수군거림이 제 피부에 파고들듯 들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저를 조각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딸만 셋 낳았다고 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출산 직후 몸조리도 못한 채 제사에 끌려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했던 행동들 모두 잊으셨어요? 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하나둘 그 여자에게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딸이든 아들이든 뭔 상관이길래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저런 말을 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전 시모를 향한 사람들의 질타가 하나둘 쏟아지자 그제야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말이죠. 고개를 숙인 채 시장 구석으로 사라지는 전 시모를 바라보며 저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 년 전이었다면 그녀의 고성에 주눅 들어 아무 말도 못했을 저 자신이 떠올라 왠지 모르게 씁쓸한 승리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고 몇몇은 저를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전 시모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남편의 휴대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시모가 내게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과 비난들 말이죠. 평소 남편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을 설정해둔 상태였고 제가 정신없이 시모와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요.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수모와 모욕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향해 퍼부어진 그 독설들까지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얼음장처럼 내려앉아 있던 그 상처들이 다시 아프게 요동쳤습니다. 아마 전 시모에게 벌금 정도가 부과되는 선에서 끝나겠죠. 하지만 이 고소는 단순히 법적 조치를 떠나 전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을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전 시모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상처를 치유하며 지금의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이번 일도 그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했던 걸까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그냥 잊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늦게나마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전 시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의견들을 다 참고하여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연 씨의 부탁대로 이수연 씨가 계속 고소를 할지 아니면 취하를 할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생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수연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